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서 저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뭔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곳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웃을 수 있어 좋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겪었던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었어요. 저는 혼자 카페를 운영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대학 졸업해서 딱 30 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살다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 전부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30대 전부를 카페에 갈아놓고 보니 어느새 나이가 40이 되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어느새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기고 돌잔치에 초대받고 이러다 보니 저를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카페는 이제 꽤 안정되어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 놀러온 유부녀 친구가 말을 꺼냈죠. 이제 너도 41잖아. 적은 나이가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청춘일 줄 알아?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남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났지? 내가 우리 남편 회사 사람 소개시켜줄까? 요즘 남자들 다 젊은 여자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 남자는 몇 살인데? 아직도 장가 못 간 거 보면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너는 뭐 문제 있어서 결혼 못했어? 너처럼 일만 하다가 홍기를 놓쳤대. 그렇게 여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 남편이랑 친해서 몇 번 봤는데 사람 괜찮던데? 우리보다 3살 많아. 나이도 괜찮잖아. 그 남자 보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나서 말해봤더니 소개팅 주선해달라던데? 진짜? 내 나이 듣고도 소개팅 해달래? 자기는 어린 여자는 대화 안 통해서 싫대. 그리고 내가 너 카페 한다더니 엄청 좋아하던데? 그 남자도 커피 엄청 좋아한대. 홈카페 차릴 정도로. 한번 만나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여기로 한번 초대해. 친구가 추진력 있게 주선을 해서 그런지 바로 다음 주에 남편이 제가 하는 카페로 오게 됐어요. 처음 만나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남편이 온다던 시간대에 사람만 들어오면 얼마나 떨렸는지요? 제가 사람을 만난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말을 잘할 수 있을지 어색하지 않을지 참 걱정이 됐죠. 근데 처음 본 남편은 참 수더분한 인상이어서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말을 할수록 잘 통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한번 소개팅을 한 뒤로 딱히 약속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듯이 거의 매일 오더군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커피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서로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6개월 정도 사귀고 난 뒤 남편이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홀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난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 새로 만드는 가족이 중요하지. 자기도 아버지 한 분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아버지랑은 따로 살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챙겨드리거든. 결혼해도 계속 챙겨드리고 싶어. 자기는 같이 안 가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 우리가 적은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고 늦게 만났으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둘 다 집돌이 집순이라 성격도 잘 맞잖아. 자긴 카페 계속하고 내가 틈틈이 도와주고 우리 정말 잘 맞을 거야. 아, 내가 자기 만나려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나 봐. 근데 나는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아기가 걱정이야. 아무래도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아기가 빨리 생기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난 아기를 좋아해서 될 수 있음 한 명은 낳고 싶거든. 내 친구 중에서도 늦게 결혼해서 작년에 아기 낳은 놈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즘은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시험관도 있고 그렇잖아. 우리 어머니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제일이잖아. 그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 전부터 남편이
우리 둘만 잘 살자고, 우리 둘의 삶에만 집중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둘이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좀 나이가 있으셔서 억척스러운 시골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 당부를 해놨는지 딱히 별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늦게 하는 결혼이다 보니 아버지는 그저 사윗감 능력보다는 제가 결혼하는 게 그냥 다 만족스러우신 듯 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교제 8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을 매매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남편도 모은 돈이 꽤 됐고 대출받아서 반은 충당했고 저도 카페 하면서 수입은 여유로운 편이어서 반반씩 내서 서울에 집을 매매했답니다. 가정과 가구도 둘의 취향이 비슷해서 싸우지 않고 구매했고 인테리어까지 싹 마치니 집들이 온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 중에서 활용점정은 홈카페 겸 꾸민 곳이었어요. 몇 달간은 진짜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신혼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 신혼다운 신혼이 깨진 건 아주 순식간이었답니다. 신혼집하고 시모집이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려서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몇 시에 밥 먹냐? 오늘 운동을 늦게 하고 왔더니 밥하기가 싫구나. 밥 했으면 숟가락 하나만 더 놔라. 지금 갈 테니까. 오늘은 저도 바빠서 초밥 배달시켰는데요.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유, 난 초밥 싫다. 너 바쁘다고 맨날 그렇게 배달만 시켜 먹는 거 아니니? 남편한테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지. 초밥 같은 거 먹으면 힘이 나겠어? 내가 가서 집에 뭐가 있나 좀 봐야겠다. 집에 온 시모가 손을 씻지도 않고 냉장고를 확 열더니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안 씻고 지금 반찬통 다 열어보고 뒤적거리면 어떡해요? 집 나올 때 손 씻었어. 뭘 그렇게 깨끗한 척이야? 그나저나 냉장고 꼴이 왜 이래? 우리 아들은 밑반찬 많이 해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 그냥 과일밖에 없네. 너 반찬 안 하니? 동민 씨는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파스타나 고기로 주로 먹어요. 반찬이야 요즘은 사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만드느니 사 먹는 게 더 싸고 맛있어요. 뭐? 파스? 그게 뭐냐? 우리 아들은 평생 내가 아침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줘서 아침부터 찌개 없으면 안 먹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사 먹는 건 너무 나쁜 게 많이 들어가서 안 좋다. 네가 바빠서 못하면 내가 앞으로 해다 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나 동민 씨나 집에서 밥 별로 안 먹어요. 저녁 한 끼 먹는데 오늘처럼 외식할 때가 많고요. 한 끼 간단하게 해먹는 게 좋아서 반찬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냉장고에 반찬이 그득하게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내가 앞으로 반찬 해다 줄 테니까 동민이 아침에 잘 챙겨 먹여라. 너도 좋아하는 거 말해봐라. 만들어서 보내주마. 야,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시어미가 어딨나. 계속 거절했는데 매주에 2번씩은 반찬을 바리바리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집에 올 구실을 제대로 만들었던 거죠.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을 오더니 은근슬쩍 횟수를 늘려가더라고요. 나중엔 거의 일주일에 5일 오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에야 시모가 어려우니까 하는 대로 따랐지만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바로 30분 후에 시모가 당연하다는 듯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편하게 쉬어보지도 못하고 시모와 또 밥상 차려야 되고요. 아니, 내 집에서 퇴근해서 편하게 쉬질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시모가 해온 반찬이 맛있다고 계속 칭찬을 해줘야 했어요. 말 안 하면 삐지거든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아주 자연스럽게 지 엄마를 맞이하더라고요. 지금 떠올려보면 둘이서 결혼 전부터 작당하고 그렇게 집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당한 저만 바보 같았죠 뭐. 그리고 어찌나 제가 만들거나 사온 음식을 타박을 하는지 시모 잔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요리까지 해야 되니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밥 먹으니까 좋지? 너 결혼할 때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잖아.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더 좋지 뭐냐.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니까. 아우, 오늘 점심도 느끼한 거 먹어서 속이 느글느글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한 김치찌개 먹으니까 속이 확 풀린다. 언제는 간단하게 먹는 게 제일 좋다며. 파스타를 제일 좋아한다더니 아니었나 봐? 지금까지 내가 해준 거 다 별로였겠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이 또 땡길 때가 있잖아. 자기가 해준 파스타도 맛있지. 그럼 내일은 파스타 해 먹을까? 그놈의 국수는 몸에 뭐가 좋다고 자꾸 해 먹어? 자고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나저나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는 음식 만드는 기본이 안 됐다. 안 싸더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배워야겠어. 칼질도 제대로 못하니 원. 왜 시집은 못 갔는지 알겠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 오랫동안 카페에서 양식은 잘 만들어요. 자격증도 있고요. 다 어머니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엄마 얘기를 왜 하세요?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랍쇼? 이제 아주 대들기까지 하네.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이 40 넘어서도 콩나물 무침 하나 못한다고 가서 물어봐. 옛날 같으면 소방 맞았어 이거사. 우리 아들이니까 나이 많은 옆에네 데려와서 사는 거지. 이래서 어린 색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좋게 밥 먹다가 또 왜 그러셔? 당신도 이해해.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은 좀 험하게 하셔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야. 알지? 그래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죠. 어머니 말대로 저는 40이 넘어서 그런지 남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참지만은 않아요. 그니까 어머니도 말 조심해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말 잘 듣는 며느리 다시 찾아보시던지요. 그래, 내가 뚫린 입이라고 아주 실수를 했다. 어디 무서워서 말하겠어? 에휴, 나 간다. 당분간 못 오니까 너 혼자 밥을 하든지 그놈의 파스를 해먹던지 마음대로 해봐라. 시모는 숟가락을 탁 3개 놓고는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안절부절하면서 지 엄마를 따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사실 좋았네요. 시모 심보를 보자 하니 자기가 반찬을 안 해오고 집에도 안 오면 내가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서 굽히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시모가 매일 저녁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안 올지는 몰라도 당분간 자유라고 생각하니 만세라도 부르고 싶더라고요. 좀 오래 연락 좀 안 하길 바랬는데 꼴랑 3주 정도 지나니까 슬금슬금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도 없는지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김치 다 떨어지지 않았어? 우리 동민이가 갓김치 좋아하는데 좀 담가다 주랴? 아니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요리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한다고요. 요즘 거의 외식을 해서 김치 그대로 있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그래도 애 밥은 먹여야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마누라 도리는 해야지. 그러려면 계속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을 했어? 아유, 그러게요. 저도 그냥 혼자 일이나 하면서 살 걸 후회되네요. 결혼하니까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나 혼자 살 때는 한 끼 그냥 때우면 됐는데 지금은 밥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아무리 그래도 동민이는 주말에 쉬니까 너도 맨날 나가서 일하지 말고 좀 같이 쉬고 애도 좀 챙겨주고 그래라. 네, 그럼요. 저도 주말엔 최대한 일 안 하고 같이 보내고 있어요. 저도 동민 씨 위해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동민이가 그러던데 내일 뭐 어디 차 타고 가기로 했다며? 아, 동민 씨가 그래요? 네,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그냥 서해안의 바다도 좀 보고 해산물도 좀 사오고 하려고요. 그래? 나도 젓갈이랑 생선도 좀 필요하긴 한데 시장은 영 물이 좋지를 않더라.
아무래도 바닷가 가서 사는 게 좋긴 하지. 몇 시에 출발하는데? 동민이가 나한테 같이 가자는데 일단 시간 좀 보고 말해준다고 했다. 아, 너무 일찍은 말고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요. 그래? 잘 됐네. 나도 너무 이른 아침이면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럼 같이 점심 먹고 출발하면 되겠네. 내가 니네 집으로 11시쯤 가마. 끊어라. 요즘 너무 바쁘고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웬일로 바람 쐬러 가자길래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이런 폭탄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모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도 밉고 한편으로는 또 늙은 어머니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걸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딱히 남편한테도 왜 말했냐 서운하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 시모가 아주 치장을 하고 집에 왔더라고요. 같이 근처 식당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죠. 여기 한번 와봤는데 보쌈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보쌈이랑 또 뭐 먹을래요? 막국수? 쟁반국수? 니네 알아서 시켜라. 난 조금만 먹으면 된다. 근데 김치가 왜 이래? 다 사가가지고는. 김치 하나를 보면 식당 음식을 알 수가 있는 법이야. 틀렸어. 시모는 식당만 오면 하나부터 10까지 투덜투덜 대고 했어요. 누가 보면 아주 식당 심사하러 온 사람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처음에 겪었을 때는 진짜 맛이 없나 보다, 음식 잘하는데 자부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매번 식당 갈 때마다 이러니까 진짜 같이 가기도 싫고 사주기도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다고 욕해대면서 싹싹 긁어먹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되지 온갖 불평을 해대면서 그러니까 진짜 돈 내는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요? 여행 시작 전부터 이미 저는 마음도 상하고 출발하기도 싫었어요. 억지로 따라 나섰는데 바다를 봐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더니 수산물 시장에 가서는 또 불평 한 보따리를 쏟아냈죠. 아니 이게 이렇게 비싸? 거의 2배를 받네. 뭐 금이라도 둘렀어? 이래서 시장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건 다 죽어가네 죽어가. 이거 여기서 잡아온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아? 집 앞에 마트가 훨씬 낫겠네. 목소리나 작나요? 다 들리게 이런 말을 해대고 지나가니 시장 상인들 얼굴이 다 구겨지더라고요. 진짜 창피하고 화나서 저는 그냥 시장 입구로 먼저 휙 나와버렸어요. 남편이랑 둘이 왔으면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집에서 해먹을 것도 좀 샀을 텐데 시모 때문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죠. 한참 후 남편이랑 시모가 나왔는데 역시나 빈손이더라고요. 날은 저물어 가고 그냥 빨리 저녁이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답니다. 남편은 또 지 엄마 먹인다고 횟집에 가서 푸짐하게 한 상 시키더라고요. 이건 뭔 생선인데 이렇게 짜? 간장을 아주 들이부었나? 조림이라고 그래도 슴슴하게 해야지 원. 이건 뭔 회냐? 비싼 거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비싼 걸 시켰어? 내가 사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셔. 말 좀 그만하시고. 얼른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어야겠네. 남편이 회를 막 입에 집어넣자 웃긴 게 시모도 잠잠해지더니 회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남편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걸 당해왔으면 지 나름대로 지 엄마 다루는 법을 깨우쳤나 싶었죠. 저는 밥맛도 없어서 회 몇 점만 깨작거리다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시모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돌아왔답니다. 그 후로도 주말에 전화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통에 결국엔 저도 집에서만 있던지 그냥 카페에 가서 일만 했죠.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오랜만에 여행 갈까? 요즘 통 같이 주말을 못 보냈잖아. 어머니랑 또 같이 가면 난 안 가. 이럴 때 보면 진짜 이기적이라니까. 우리 엄마 맨날 혼자 집에 있는데 자식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말은 안 하시지만 또 가고 싶어하는 눈치던데.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안부 전화를 하기를 해, 같이 밥을 먹기를 해,
여행을 가기를 해? 근데 왜 맨날 당신 어머니랑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도 혼자 사시고 외로우셔. 아버님은 남자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러잖아. 그리고 당신도 2주일에 한 번은 아버님 찾아가잖아. 당신도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나 갈 때 같이 좀 가. 맨날 어색하다고 내빼지 말고 자주 만나야 안 어색할 거 아냐. 명절에만 얼굴 비칠 작정이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들이닥친다니 표현이 왜 그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이야. 시댁에 더 신경 쓰고 이 집에 맞춰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결혼 전처럼 살 수 있는 줄 알아? 쿨한 척 다 해놓고는 역시나 당신도 40대 꼰대 마인드 가진 아저씨였네. 요즘 시대에 무슨 출가회인 같은 소리야? 돈도 내가 더 많이 버는데. 아니,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 당신이 돈 벌면 다야? 생활비는 반반씩 내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출가 외인이고 옛날 같으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야 되는데 왜 내 돈은 또 잘 쓰고 있냐 이거야. 생활비를 무슨 반반을 내? 매달 모자란 거 내가 다 채우고 있는데. 아, 그만해, 그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진짜 질린다. 여행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잘 좀 지내보려고 한 거 당신이 다 초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옷 입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남편과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하는지 내 시간은 다 사라지고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너무 현타가 왔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더 멀어지고 터먹해지기만 했죠. 그 와중에 시모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났죠. 너 한약 좀 먹어볼래? 나 아는 여편네 딸이 이번에 그 집에서 약을 먹고 임신을 바로 했단다. 너도 그 커피인가 모시개인가 맨날 마셔서 몸이 너무 차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걸 수도 있다더라. 저 한약 안 먹어요. 한약 알러지 있어요. 까다롭다 하니까 별게 다 있구나. 그럼 너 병원엔 가봤어?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정 애가 안 들어서면 병원에라도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너처럼 나이 많은 애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건 몰라? 맨날 일한다고 그러고 넋을 빼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애 들어서는 건데.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동민 씨한테나 말해보세요. 어머니도 아시겠네요. 일주일에 5번은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요즘엔 야근한다고 맨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아들 단속 먼저 좀 해주세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건 여잔데 네가 몸가짐을 잘하고 아이 낳을 몸을 만들어야 빨리 들어서지. 네가 나이 많아서 못 가지는 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해? 이래서 여자는 나이가 중요한 거야. 네 나이에 애가 들어서긴 하겠어? 나이는 저만 많나요? 동민 씨가 더 많아요. 그렇게 손주를 원하셨으면 동민 씨 어릴 때 결혼시키지 그랬어요. 그리고 동민 씨랑 저는 아이 없어도 둘이 잘 지내기로 결혼 전부터 말했어요. 그니까 저한테 애 문제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끊습니다. 뭐라고? 애를 안 낳겠다고?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데를 끊어놓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해? 너는 진짜 글렀다 글렀어. 아유, 속상해. 시모가 소리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의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거든요. 시모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남편이 화가 나서 집으로 왔더군요. 어머니한테 또 무슨 말했어? 또 싸가지 없게 말했어? 나한테 늙어서 애 못 가진다고 하길래 우리는 애 안 가진다고 했어. 왜? 왜 애를 안 가져?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시는데. 당신이 결혼하면서 한 말 다 까먹었어? 애 안 생겨도 우리 둘이 잘 살자며. 우리 인생이 더 소중하다며. 그건 그때 얘기고 결혼했으면 애 하나는 낳아서 길러야지. 우리 엄마 지금 당신이 한 말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들어 누우셨어.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나한테 상처 준 건 당신 엄마야, 내가 아니고. 나한테 나이 많아서 애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 사람보단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해야 애가 생길 거 아니야. 애는 뭐 나 혼자 낳아? 당신은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다 덤탱이를 씌워? 난 당신 엄마한테 사과 받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전해. 그 전까진 이 집에 다신 오지 말라고 해. 내가 그동안 계속 참으니까 호구로 보이나 본데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바로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한테 으름장을 놨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기만 해봐. 당신 용돈 주는 거, 당신 어머니 생활비 다 끊어버릴 거니까. 앞으로 올 거면 나한테 사과하고 올 때마다 나한테 먼저 알려야 이 집에 올 수 있다고 전해. 제가 전과는 다르게 아주 차가워졌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시모도 몇 번 그냥 찾아와서 배를 계속 눌러대며 소란을 피웠죠. 저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정으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제 욕을 해대도 제가 반응을 하지 않자 일주일 정도 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생일에도 찾아가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답니다. 남편 혼자 시모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치가 보이는지 시모 말을 딱히 전하진 않더라고요. 시모한테 휘둘려서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이렇게 나쁜 년 한 번 되는 게 제 마음의 평화엔 훨씬 좋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답니다. 밤에 계속 전화가 울리길래 심상치 않아 받아봤죠. 김순만 어르신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바로 삼진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수술하셔야 돼요. 네? 아버지가요?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당장 갈게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술에 들어가셨고 저는 보호자 사인을 하고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렸죠.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셨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셨던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 밤에 쓰러지셔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였고요.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은 괜찮냐는 전화 한번 띡 오고는 병원에 오지도 않더군요. 뇌를 크게 다치신 아버지는 수술은 잘 마치셨지만 일상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뒤에는 저는 카페도 매니저에게 맡기고 매일 아버지 집에 가서 돌봐드렸답니다. 저녁에는 간병인을 불러서 교대로 돌봐드려야 했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지를 집에 모신 뒤에 딱 한 번 찾아왔던 남편이 슬슬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매일 아버님 간병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카페도 거의 내팽겨치고 남의 손에 맡기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아버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 당신이 우리 아빠 1시간이라도 봐주기랬어? 죽을 한번 사다 주기랬어. 당신 일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오히려 내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뭔 서운한 소리야. 나도 당신 힘들까봐 뒤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가족인데 나도 걱정 많이 된다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매일 아버님한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얼마 못 가서 당신도 병날 것 같다고.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대. 아버님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 내가 아버지 간병한 게 한 달이 됐어, 6개월이 됐어. 2주 된 거 가지고 벌써부터 우리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집에서 모시는 거랑 같아? 당신이나 당신 엄마 아프면 요양원으로 보내. 난 싫으니까. 나한테 다신 말 꺼내지 말아줘.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딱 선을 그어놨는데 며칠 후 바로 시모가 전화해서 그 말을 또 꺼내는 거예요. 너 오늘도 니네 아버지한테 가니? 내가 동민이한테도 말했는데 아니 언제까지 매일 거길 갈 거야? 그 정도로 아프면 요양원에 가는 게 네 아버지나 너나 다 좋은 거야. 왜 빨리 결정을 못 내려? 동민 씨한테 이미 말했는데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왜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일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진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말할게요. 저는 절대 아버지 요양원에 안 모실 거예요. 요양원이 그렇게 좋은 데면 그럼 어머니 아프시면 요양원에 바로 모셔도 되겠네요?
아니 뭐라고?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버릴 생각부터 하니? 그니까요. 지금 어머니도 인정하셨네요. 요양원 모시는 게 곧 아버지 버리는 거라는 거라고요. 참나, 아주 서글퍼서 말도 못 꺼내겠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아주 효녀났다, 효녀났어. 시모는 아주 부르르 떨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포기를 모르더군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나 네가 와서 힘들게 돌봐주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그냥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아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세상 천지의 아빠랑 나 둘인데 아빠가 오랫동안 옆에 계셔줘야죠.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 마세요. 안 힘들긴 커피숍 일도 내팽겨치고 나만 보러 온다던데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요양원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 장서방 보기에도 미안하고. 혹시 장서방이 아빠한테 전화했었어요? 전화해서 요양원 얘기 꺼낸 거 맞죠? 내 이 인간을 진짜.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 왔었어. 요양원은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다. 아빠 집이 있고 모실 사람도 있는데 왜 요양원을 가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또 그 얘기 꺼내면 나 진짜 아빠 보러 안 올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간병인과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남편한테 시모 집으로 오라고 했죠. 남편은 벌써 도착해서 둘이 아주 훈훈하게 밥을 먹고 있더군요. 당신이 웬일로 우리 엄마 집에 다 오자고 그래? 그동안 아버님한테만 신경 쓴 게 영 미안했나 보지? 우리 엄마가 또 밥 다 차려놨다. 당신은 진짜 복받은 며느리인 줄 알아. 당신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어? 요양원 가라고? 어? 아니, 난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 그냥 요즘엔 요양원도 워낙 신식으로 잘해놨더라는 말씀은 드렸지. 내가 싫다는데 기어이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빠 책임져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난 우리 아빠 모실 거니까 싫으면 이혼해. 당신 혼자 자유롭게 살아. 아니 갑자기 무슨 봄창 두드리는 소리야? 뭔 이혼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렇게 세게 나오면 누가 겁나서 다 네 뜻대로 해줄 줄 알았니? 그래, 너 당장 이혼해라. 늙어서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집안 대 끊게 생겼지. 거기다 아픈 아버지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지게 생겨서 내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 잘 됐다. 당장 이혼해. 네, 나도 그쪽 덕에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왜 여자들이 진저리를 치는지 아주 잘 배웠네요. 결혼 한번 해볼만 하네요. 덕분에 아주 별 더러운 경험을 다 해봤네요.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바로 도장 찍어줘. 저는 시모 집을 휙 나와버렸어요. 은연중엔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와서 얘기라도 더 해보려고 시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와서 가는데도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남편이 과연 저한테 애정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냥 결혼하기에 적당해서 대충 결혼한 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사이엔 별 추억이 많이 없었죠.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항상 시모가 끼어 있었어요. 셋이 밥 먹고 셋이 놀러 가고 말이죠. 남편이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지도 시댁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 싶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가져다가 다 작성하고 식탁에 올려놓고 카페 오픈 준비하러 일찍 나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다가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방에서 문 딱 닫고 있더군요. 이혼 서류를 보니 남편도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다고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도장만 딱 찍어놓은 걸 보니 참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마치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기분이랄까요? 며칠 후 같이 법원으로 서류를 접수했죠. 나도 생각 많이 해본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안 맞는 구석도 많고 사실 난 나이 많은 여자가 우리 엄마랑 더 잘 지낼 줄 알았어. 어린애들은 철이 없어서 더 힘들 줄 알았거든. 근데 지내보니까
차라리 어린애는 데려다가 가르치기라도 하지. 너는 진짜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데 답이 없더라. 너는 혼자 살던지 아님 시부모 없는 고아를 만나라. 말하는 꼴하고는 진짜 머리에 똥만 든 티나네. 너 같은 아저씨들은 다 그딴 생각하고 사니? 요즘 어린애들이 얼마나 당찬데 네가 꼬시면 넘어오기라도 한대. 어린애 만나려면 돈이나 부지런히 모아야겠다. 그러는 너는 여자 나이 40 넘어서 거기다 몇 년 살지도 않고 이혼까지 한 주제에 네가 잘난 남자 만날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돈이 있어? 그깟 작은 카페 하나 있는 것 같고 잘난 척은? 나 돈 많은데? 아, 내가 말을 안 해서 몰랐지. 그리고 그 카페에서 버는 한 달 수입이 네 월급보다 훨씬 많잖아. 이거 우리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주시면서 너하고도 같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짝 보여줄게. 저는 전 남편에게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죠.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유언장이잖아. 재산 목록 30억? 자신을 돌봐주는 딸과 사이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30억을? 이걸 왜 지금에야 보여주는 거야? 나는 자식이니까 아빠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 보여줬으면 싫어도 돈 받으려고 우리 아빠 모신다고 가식 떨었을 거 아니야. 유언장 보면 내 이름은 적혀있지만 사위 이름은 안 적혀있잖아. 아버지는 다 예상하셨던 거지. 사위가 없거나 바뀔 거라는 걸. 아무튼 너는 아닐 거라고 아셨나 봐. 아니, 아버님이 무슨 재산이 30억이 있다는 거야. 지금 사는 아파트 5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랑 다시 합치고 싶어서 지금 수 쓰는 거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너 열불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 너랑 재결합할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매. 우리 아빠가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해서 빌딩이 있으시거든. 역시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네. 부동산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안목이 있으신가 봐. 너가 그지 같은 놈이라는 걸 알아보신 거지. 암튼 너도 어린애 잘 찾아봐. 나도 우리 아빠 같이 모실 마음 착한 사위 한번 잘 찾아볼게.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아직 이혼 서류 접수만 한 거라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 그리고 취소도 가능해. 난 사실 당신 기 좀 죽이려고 연기를 좀 한 거야. 진짜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우리 성격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천생연분이잖아. 제가 대꾸 없이 그냥 가려고 하자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발목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천생연분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우리 아빠 아프고 나 늙었다고 칼같이 끊어내니? 난 니네 엄마도 지긋지긋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만약 이혼 취소하면 바로 대형 로펌 써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질척대는 남편을 팍 떼어내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벽을 쾅쾅 쳐대고 악을 쓰는데 아주 흠칫하더라고요. 저런 폭력성까지 있었다니. 저 인간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했었다 싶어 식은땀이 쫙 났답니다. 역시나 남편이 바로 이혼을 취소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수를 뻔히 알고 있었기에 이미 상담을 끝냈던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시모가 한 폭언이랑 남편의 폭언과 메시지를 증거로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일이었어요. 힘든 와중에도 아버지 간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글쎄 우리 아버지 집 앞에 딱 서는 거 있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주거 침입이에요. 이혼 소송 중인 거 알고 지금 이러는 거죠? 그쪽이 더 불리해질 텐데. 우리 며느리 아버지 모시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내가 오늘부터 좀 도와주려고 왔다.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 요양사 해보려고 알아보기도 했거든. 내가 정성으로 함께 돌볼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화해할 순 없겠니? 지금 무슨 애들 싸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혼 소송이 장난인 줄 아나.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혼을 떠나서 난 그쪽 얼굴만 봐도 그 지긋지긋했던 생활이 떠올라서
너무 기분 나쁘니까 당장 꺼져요. 여기 또 찾아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재산도 많은지는 전혀 몰랐다. 아들이 말을 전혀 안 해주니까 그랬지. 이런 보물 같은 며느린 줄 알았으면 더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너한테 잘하마. 네가 싫다는 건 절대 안 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마. 애 가지라는 소리도 일절 안 할게. 사람 가진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소름 끼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내 어머니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그쪽 아들한테도 전화 좀 그만하라고 전하고 아줌마도 다신 찾아오지 마요. 저는 저를 붙잡으며 비굴한 얼굴로 애원하는 시모를 밀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시모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남 부끄러워 미치겠더군요. 다행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서 들리진 않은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워서 경비가 와서 쫓아내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픈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전 남편이나 시모가 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집도 공기 좋은 근교 주택으로 옮겼답니다. 확실히 아버지 건강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벌써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아버지 모시면서 카페 일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자 만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렇게 아버지 모시면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무료할 때 이곳에 사연을 들으며 힘을 내서 잘 지내볼게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나 된 인연을 얼마 전에 끊고 2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시집살이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가족만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시댁이 생기잖아요. 시집을 간 어느 여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말이죠. 저 또한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 사랑을 키운 그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저의 애정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교수에다가 어머니도 고상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접어보려고도 애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을 접으려 했냐고요? 당연히 저의 집 사정과 정반대의 집안이라 부담감이 컸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저희는 남편 집과는 다르게 그다지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건축업을 하며 저희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도 항상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가정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조건이 이만큼 다르면 당연히 남편 집안에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더군요. 너무 환경이 다른 집에 가면 너만 고생할 뿐이라고 아버지가 어찌나 말리시던지. 어머니는 눈치 보더라도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딸이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게 싫으셨나 봐요.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웬걸?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눈칫밥을 줄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결국은 남편의 설득으로 시댁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상견례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한번 갔다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하면 그만두자 하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두 분 다 의외로 호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시부는 깐깐하게 보였지만 교수님답게 옳고 그름에 민감한 분이었고 시모는 고상한 사모님처럼 보였지만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모가 교양 있는 말투로 독서를 한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그때 시모는 제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시모, 즉 시조모를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같이 살면서 돌보라는 거였다면 저도 허락을 안 했겠지만 당시의 시조모는 작고 왜소한 분으로 본인 앞가림은 다 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계셨고요. 대신 시조모가 부를 때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시부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시조모를 돌본다면 시부모인 자기들은 모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시조모를 모시며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없는 집에서 자란 제게 자가라는 건 상상만으로도 달콤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맡는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여 시집살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였죠. 저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고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한 시조모를 모시는 일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조모의 성품이 저와 잘 맞아서인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었고 시조모는 젊어 보이는 것에 민감했으니 어찌저찌 잘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시조모 부양은 부양이 아닌 말벗의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빠릿하게 집안일을 해나갔다면 이후에는 차츰 시조모께서 그런 일은 아줌마를 부르면 된다며 이야기나 더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저야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조모님이 아닌 시모에게서 나타났어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무렵이었죠. 첫째가 딸이었기에 시모는 둘째는 꼭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타고 나오나요? 결국은 둘째도 딸아이였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산부인과에 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밝은 시부의 표정과는 다른 차가운 시모의 표정 때문이었어요. 시부와 남편이 맛있는 걸 사오겠다며 나간 사이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첫째 때는 첫아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까지 딸인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정말. 내가 남편 때문에 금팔찌를 사오긴 했다만 솔직히 네가 감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딸 낳고 조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 뒤에 집에서 김장하니까 그때 꼭 와서 거들고 가거라. 보름 뒤요? 애가 아직 어려서 다른 데 맡기기가 힘든데 올해만 좀 봐주시면.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지. 어떻게 내리 딸만 낳을 수 있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재산은 누가 지내? 저는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언행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부와 시모가 돌아오니 시모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 조리 잘하라며 덕담을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름 뒤에 김장할 때 나더러 오래. 나 몸도 안 좋은데 김장까지 하면 진짜 반은 죽을지도 몰라. 설마 일 시킬 리가 있겠어? 산후조리 잘하라는 분인데. 그냥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당신을 부른 거겠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 첫째는 내가 봐줄까? 진짜 그럴까? 근데 어머님이 아들 원하셨는데 딸 낳아서 많이 실망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없어? 아니, 설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 아들 구별해. 나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좋아. 벌써부터 애교가 철철 넘치잖아.
남편이 딸을 좋아하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복을 입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라며 편한 옷 입고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인부복을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갔는데 김장이라더니 일할 사람은 저와 시모뿐이더라고요. 동서가 오기로 했는데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제가 흠칫 놀란 건 시모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콜록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김장은 다음에 할까요? 이 상태로는 어머님도 더 힘드실 것 같고. 절인 배추를 벌써 준비했는데 어떻게 뒤로 미뤄? 무조건 오늘 하고 치러야 해. 그리고 나는 아파서 일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해놔. 저 동서는 혹시 오늘 언제 온다고 해요? 둘째는 오늘 안 와. 걔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 그렇게 됐으니 얼른 시작해라. 내내 콜록거리는 시모 앞에서 저는 인상도 쓰지 못한 채 홀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결국은 혼자서 배추와 사토를 벌인 끝에 김장이 끝났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근육통으로 저녁 내내 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이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까지 다녀왔어야 했죠. 시모에게 옮은 감기가 어찌나 독한지 아이들을 안아볼 수도 없게 막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남편이 애들을 떠안게 됐고 그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애 둘을 보느라 힘든지 은근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감기를 옮아온 거야? 갓난쟁이 돌보면 집에 딱 붙어 있어야지. 당신 김장 갔던 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었던 거 아니야? 산후조리 해야 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감기에 걸려? 머리 아프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 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고 등 떠민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감기균이 어디서 옮아온 건지 가르쳐 줄게.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더라고. 동서도 불참한 상태에서 나 혼자 김장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거든? 어떻게 몸조리도 안 끝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 당신한테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했는데 어머님이 나 둘째 낳고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딸 낳고 무슨 산후조리 하냐고 혼내시더라. 그리고는 김장 오래잖아. 아들 못 낳은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그게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되는 거야? 결국 저는 터져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그 길로 씩씩거리며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어쩌자고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냐고요. 지금 집사람 아파서 몸도 못 가눌 정도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시냐고요. 걔가 아픈데 왜 네가 고생을 해. 며느리 좀 바꿔봐라. 너한테 일 시키는 거면 내가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가 지금 제 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옮긴 감기 때문에 집사람이 애를 못 보잖아요. 이제 막 보름 된 둘째에 감기라도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보니 저라도 애를 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시모는 별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요? 그러게 면역력 떨어진 산모를 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차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감기가 가라앉고 나서 시부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의 표정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 아가, 감기는 다 나았고? 네, 아버님, 이제 감기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너 혹시 이번에 김장하러 왔었니? 네, 김장하고 갔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라도 김치 맛이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나 시킨 거였어. 당신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 괴롭혀? 어떻게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며느리를 데려다가 김장을 시켜?
아니, 딸 낳고 뭐가 자랑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팔자 좋게 산후조리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나가서 일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다 안 하겠다는데 그럼 김장은 뭐 나 혼자 해요? 그럼 며느라가 김장은 누구랑 같이 했는고? 저 혼자 했어요. 동서도 그날 안 왔거든요. 어머님도 기침 감기 때문에 계속 콜록거리고 계셔서 제가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그날 다 해야 한다고 하셔서. 으이구, 맨날 나가서 교양 있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과 상식에 출산 직후의 여성을 김장에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하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게다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어떻게 애를 봐야 할 사람을 불러서 감기로 옮기도록 할 수가 있어. 상식이라고는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놨길래 이런 사달을 만들어? 결국 시부가 화를 내고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절대로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과받을 생각이 없기는 했어요. 그걸 보고는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시모와는 이렇게 대면대면 거리 두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시모에게도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사이가 악화되고도 그럭저럭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도 시모는 저에게 날카로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난 공휴일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 빨리 병원으로 와. 너희 아버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 있겠어. 왜? 무슨 일인데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안 좋나 봐. 의사들 얼굴이 심각해.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폐암 4기에 간이며 콩팥이며 뇌까지 전이가 다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국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과 방사선으로 여명을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본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느끼셨는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엄청 떼를 쓰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두고 싶었지만 집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조모에게도 미리 말을 했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요. 물론 아이들은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손녀들 얼굴 보면 아버지께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몸 상태는 안 좋으셨지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게 보여서 저도 좋았죠. 그렇게 한 사흘쯤 됐을까요? 그때 시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시댁에 좀 오라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 결국은 잠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보름 전 출산을 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시모가 동서의 산후조리를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는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왔으면 빨리 네 동서 수발이나 들어라. 넌 뭘 하느라 집에 없어? 하긴 딸만 둘 낳은 네가 이렇게 아들 낳은 동서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겠지. 그래도 이럴 때는 네가 솔선수범으로 와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동서의 아들을 품에 안고 어르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을 안아준 적이 없으면서 손주는 아주 끼고 도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없이 시무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하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해? 설마 싫은 거야? 그럼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들도 못 낳은 네가 이 집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뭐라도 도움이 될 생각을 좀 해. 하기 싫은 티 내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집 장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고 밭이 좋지 않은 거지. 그래도 둘째가 이리 아들을 척하니 안겨주니 얼마나 좋아? 시모는 이미 저와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더군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동서를 봤어요. 설마 동서도 이 어이없는 연극 같은 일에 동조한 건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더라고요. 동서는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엄청 안 좋네요. 그리고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잡채랑 갈비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몸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런지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막 먹고 싶네요. 실실거리며 시켜 먹으려는 동서를 보니 아주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출산 후 딱 보름, 저는 그때 김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극진한 수발 같은 거 받아본 기억도 없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위독한 아버지 놔두고 여기 오게 만든 것도 열받았어요. 중요한 이유도 아닌 그저 동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제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뺏겼다는 것이 너무 열받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딸만 낳아서 미운 건 아시겠는데 때를 좀 가려서 이런 일 시키세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 위독하셔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상식 밖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동서 수발 들고 싶으면 어머님 본인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게다가 요즘에 도우미도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저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손윗 사람인데 아주 턱짓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해. 물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와서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아니 뭐처럼 네가 뭐가 바빠서 이런 일도 못 도와줘? 그럼 늙은 내가 며느리 수발 들어야 되니? 어머님이 여기에 동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이제 와서 애먼 사람한테 난리래요? 다 됐고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바로 아버지의 임종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시모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딸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가시는 길 배웅을 못하다니.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모의 일은 접어두고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참사 수준의 사건이었죠. 아버지 장례 때 시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만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챙겼는데 딱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따로 부의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게 시댁에서 우리 집에 보내는 부의금인데 5만 원. 그런데 이 5만 원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난 건 시모의 말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게 5만 원의 부의금을 건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 가시는 길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저 세상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떻게 꼭 돌아가셔도 이렇게 남의 경사 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손주 태어난 거 아시고 질투나셔서 일찍 그렇게 되신 건지도 모르지. 안 그러니? 이게 초상집에 와서 할 말인가요?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좋았을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모의 말이 저를 향한 욕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남편에게 가서 풀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봤어?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참고 좀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어머님이 오늘 장례식장에 오셔서 꼴랑 부의금 5만 원 주고 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몰라.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부의금 5만 원이 어때서? 돈 때문에 난리치는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간 정성이 있는데 설마 돈 적게 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고. 됐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해. 너만 힘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엄마 둘이서 투닥거리는 거 듣기도 싫고 받아주기도 싫어. 문제 생기면 둘이서 알아서 풀어.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아주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모가 제게 한 일들을 모두 까발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냉랭한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예 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시모와 제 사이에서 끼이는 것도 지겹다나요? 완전한 해결책을 바란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를 정떨어지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작심을 하고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시조모에게는 50만 원을 넣고 시부의 봉투에는 30만 원, 그리고 시모의 봉투에는 5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역시나 봉투를 받은 시모의 얼굴이 확 상하더군요. 고상함을 추구하며 항상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시모의 그 일그러진 표정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봐. 얘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 설마 시아버지, 시조모님 봉투에까지 이런 장난친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애들 용돈도 아니고. 네 동서는 봉투에 50만 원 두둑히 넣어왔던데 넌 꼴랑 5만 원 넣어왔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행동을 해야지. 너보다 어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너희는 어찌 된 게 이렇게 정반대야?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했으면 이런 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노력 같은 건 아예 없고. 아들아, 너 장가 잘못 갔어. 참 모질다 싶은 말들만 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박따박 말해줬죠. 그럼 동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50만 원 드리겠네요? 동서는 좋겠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두고. 근데 어머님, 제가 생각이 없어서 5만 원 넣었겠어요? 어머님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5만 원만 주셔서 그렇게 담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시모에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준 돈 200만 원은 어쨌어? 장례식장 갈 때 내가 봉투에 넣어준 돈. 시부가 나서서야 시모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뻔뻔한 고상함을 무장한 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역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아들도 못난 며느리예요. 아무리 사돈 어른이라도 그만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이 집안에 도움될 만한 일을 얘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그만큼을 써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시모 혼자 이 모든 일을 벌였구나 하고요. 여보, 그만 좀 해. 장례식장에서 5만 원 받은 일로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제발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잖아. 어머니 옛날 사람이고 아들 좋아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어? 그냥 장례식장 와주신 거에 의미를 두라고. 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면서 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남편놈은 시모 말을 듣고도 제 엄마 두둔하기 바쁘더라고요. 딸을 좋아하지만 엄마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참 효자예요. 그걸 보는 저는 우라통이 터지지만요. 5만 원 받아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에게만큼은 예의를 다해야 됐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서는 딸한테 아버지를 욕보일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셨어요? 말해보세요.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가는 아버지 심정 운운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저는요, 당신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 잘난 아들 낳은 동서 산후조리 수발 들라며 저 불러냈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러니 제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본 저한테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어요? 그건 저를 욕보인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욕보인 거라고요. 악에 받쳐 말하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어?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와? 그리고 임종 지키러 간 며느리를 왜 다시 불렀어? 그딴 쓸데없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장례식장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온 게 내 마누라라니. 그렇게 고상하고 상식을 찾고 돌아다니더니 이거 봐, 아주 단단히 미쳤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돈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와.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시부의 호통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편놈의 얼굴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바람에 시모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 미리 말했으면 내가 잘 알아서. 듣고 싶지 않다며, 알아서 잘 좀 하라며. 이제 둘 사이 신경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왜 말을 안 했겠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잖아. 나는 당신한테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 이야기를 들을 준비조차 안 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도 빨리 사과하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남편놈이 그제야 뒤늦게 시모를 닥달했지만 시모는 눈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서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구경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 둘 다 눈 돌아갈 일들이 생길 텐데 말이죠. 그때 시모가 차분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굴어? 아들도 못 낳은 너 같은 건 이 집안에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 못난 점 남들한테 다 까발리는 나쁜 며느리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 헤어져. 네, 못할 건 없죠. 저도 남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랑 그 딸한테 나란히 모욕을 준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조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돌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대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끝을 맺게 돼서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저의 이 말에 그제야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 동서의 얼굴도 팍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눈치를 챘나 봐요. 여태껏 저한테만 맡겨두고 아예 기억 속에서 삭제시켰는지 저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나 봐요. 시조모가 아직까지도 이 시가의 재산을 꽉 쥐고 있는데 시모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조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제가 하던 일은 시모의 일이나 동서의 일이 될 테니 그제야 둘 다 아차 싶은 표정을 지은 거겠죠.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돌볼 거냐? 애미 너냐? 아니면 둘째 손주 며느리가 볼 거냐? 그런데 선임자가 워낙에 잘해줘서 말이지. 그만큼 못해주면 있던 것도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괜찮겠니? 시조모의 말에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서로에게 할 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순식간에 틀어지는 걸 보는 이 기분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딸한테는 좋은 아빠인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님이 우리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지? 여기 둬봤자 손녀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으니 내가 데려갈게.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말해도 부모가 더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게는 2딸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생각보다 아주 완만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부가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서는 교육자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느니 좋게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 재산 분할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분할된 재산과 친권, 양육권까지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2딸과 살림을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저에게 도움을 준 건 의외로 시조모였어요. 이혼이 되고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달 뒤쯤 시조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나다.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우리 증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가. 맛있는 식사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네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딱 끊을 수 있겠니? 내가 그 집에서 그나마 정을 제일 많이 가진 게 너랑 네 딸들이었는데 얼굴을 못 보니 이렇게 적적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지 조모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 2을 데리고 시조모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부엌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수육과 꼬막 무침이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들하고 제외시키려고 불렀나 싶었는데 시조모가 나오더라고요. 왔니? 여기 얘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집 일 도와주러 온 애들이야. 오지 말래도 주말마다 와서는 온 집을 헤집고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고 가는 것들이야. 딱 봐도 말에 가시가 돋친 것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들과 함께 테라스로 향하자 시모의 눈이 저를 뚫어지듯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온 것이 무척이나 기분 나쁜지 표정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님 자격으로 온 것이니 싹 무시하고 시조모를 따라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말벗하러 올 생각 없냐? 늙은이 혼자 심심해서 안 되겠어. 그렇다고 또래들하고 놀기엔 내가 너무 정정하지 않니? 시조모의 유머와 독설은 여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차피 제 딸이 할머님의 피를 이었으니 제가 애들 데리고 만나러 오는 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계시면 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거든요. 제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리지는 않았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풀린다 한들 이제 이혼해서 남인데. 그래? 그럼 네가 올 때는 저것들 안 부르면 되지.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놀러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늙어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하고 대답하려는데 시모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여자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하러 부르세요? 말벗하고 싶으면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용. 내가 언제 너 말하라고 했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지. 넌 있는 사람 간수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서 사람 데리고 올 생각이냐? 너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혹시 재산 증손녀들에게 넘겨줄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라도 이 집 재산 지켜야죠. 그 말에 시조모가 두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집 재산을 지켜? 시모 봉양도 안 하는 며느리가 뭘 지킨다는 거야? 막말로 너 얘 결혼시킬 때도 네가 날 부양하기 싫으니까 며느리 앞세워서 나 부양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재산이 가더라도 네 며느리한테 가야지 왜 너한테 재산을 줘?
10년을 넘게 내 말벗을 손주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아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 재산 이쪽에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인데. 완전 남이 어디 있어? 내 피가 이어진 내 손주들이야. 피가 이어지지 않은 건 너겠지. 이 집 재산이 네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아직까지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시조모의 말에 시모의 표정이 뾰루통하게 변했어요. 대꾸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 참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만 어지르고 가는 거 내 모를 줄 알았냐? 그런 주제에 재산이 탐이 나기는 나. 재산 가져갈 생각이면 간쓸게 다 빼다 줄 것처럼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낯짝 뻔뻔하게 들고는 너희들 일 전부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 내가 봐서 다 알아. 둘째 손부는 10년의 정이 있고 증손녀들도 아주 내 마음에 쏙 들게 컸으니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 부양하러 온 주제에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너희보다는 훨씬 가족 같은 게 둘째 손부야. 시조모는 그렇게 말하고 통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혼 전에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주게 되는구나. 자, 여기 얼마 안 되지만 6천만 원이다. 네가 나를 모시러 온 그달부터 꼬박꼬박 50만 원씩 넣었어. 내가 주는 선물이고 그게 불편하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라.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님, 그걸 왜 생판 남한테 주시냐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로 다 가져갔어요. 그거 안 주셔도 제 살만하다니까요? 네가 기어코 내 재산을 물려받기 싫구나. 네 남편한테도 이야기해줄까? 그 말에 시모가 즉시 입 다물고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시조모의 선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조모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모와 동서는 결국 조모의 화를 피하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시조모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쓸데없는 이름 2개를 지워버렸어. 내 평생 돈이라고는 들고 나가는 게 제멋대로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들 하는 걸 보니 아주 아깝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지 마누라를 잡는데 아주 배꼽 잡고 웃었구나. 고상한 척 아주 혼자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은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을까봐 요새는 설설 기어.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니? 그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시부에게도 미움받게 되고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노선을 갈아탄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만큼 상처가 됐었나 봐요. 하긴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두 딸들은 시모가 자기들을 홀대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제 이혼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매번 재결합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저와 재결합하면 할머니가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총극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큰일에 언제나 부혜자처럼 한 발 물러서 있던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시모와 사이가 나빠진 건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아빠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딱 그뿐인 감정이에요. 저는 시모 때문에 재혼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많지만 그것을 모두 덮을 만큼
마음이 개운한 것도 있어요. 처음 이혼할 때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한없이 길어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쓴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같이 욕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까워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저처럼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